민간인 신원 미확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평생 남에게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우진이 할머니예요. 불법 접근으로 간주합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태성의 단호한 말에 춘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이런 꼴로 부대에 찾아오면 누굴 믿고 들여보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태성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로서는 이런 품위 없는 방문객이 부대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춘자는 두 손에 두부가 든 봉지를 꼭 쥔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 애썼죠.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4살 이춘자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콩을 하루 전날 불려놓은 것을 맷돌에 갈아서 천천히 끓이고 간수를 넣어 응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해내고 있었죠.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지만 손자 우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이놈의 것들이 군대에서 제대로 먹고 있을까? 춘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두부를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옆에는 직접 담근 장아찌와 김치도 준비해 두었죠. 시골 마을의 작은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자는 오래된 나무 식탁에 앉아 손자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우진이의 모습이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죠. 이놈도 이제 20살이 넘었구나. 시간 참 빨라. 춘자는 사진 속 우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며느리마저 떠나버린 후 우진이는 춘자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군대에 간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죠. 해가 뜨기 시작하자 마을 이장 김기철이 찾아왔습니다. 70살이 넘은 이장은 춘자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오랫동안 마을 일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춘자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뭘 그리 열심히 만드세요? 아, 이장님. 우진이 면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장은 춘자가 준비한 음식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춘자 씨, 요즘 군부대 들어가려면 까다롭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신분증명서나 그런 것들 다 준비하셨나요? 춘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군부대 면회가 어떤 절차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을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있는데 그걸로 되겠죠? 이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춘자처럼 시골에서 평생 살아온 노인이 혼자서 도시의 군부대까지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혹시 우진이한테 미리 연락해 보셨어요? 면회 신청 같은 걸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집 전화로는 부대에 연결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작정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이장님, 저는 그냥 손주 얼굴 한 번만 보면 여한이 없어요. 이 나이에 뭐가 그리 복잡하겠어요. 이장은 춘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온 춘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마저 사고로 떠나보내고 이제는 손자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춘자는 작게 웃으며 이장의 걱정을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가 손자 보러 가는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춘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결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이 단순한 면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9시 춘자는 마을 버스를 타고 면회길에 올랐습니다. 낡은 가방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과 함께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춘자 자신도 그 중요성을 다 알지 못하는 몇 장의 오래된 문서들이 함께 들어 있었죠. 버스가 시골길을 달리며 도시로 향하는 동안 춘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손자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이 작은 여행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요. 춘자가 탄 버스는 오후 2시경 부대 인근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풍경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멀리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를 보고 마음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우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서니 생각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철모를 쓴 헌병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분증을 확인받고 있었죠. 춘자는 가방끈을 단단히 쥐고 천천히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젊은 헌병이 돌아보았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병사는 춘자의 낡은 옷차림과 시골 억양을 듣고는 다소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주 우진이 좀 만나보려고요. 정우진이라고 여기서 군 복무하고 있는데. 헌병은 춘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춘자의 행색이 일반적인 면회객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깔끔하지 못한 옷차림에 손에는 때가 묻어 있고 시골에서 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행정보급관님, 정문에 민간인이 면회 요청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김태성 행정보급관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에 그는 단정한 군복 차림으로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태성은 춘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면회 절차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사전 신청하셨습니까?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사전 신청이 필요한지 몰랐거든요. 아니요. 그냥 손주 보러 온 건데.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져왔어요.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려 하자 바람이 불어 몇 장의 종이가 날려갔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못마땅해했죠. 민간인 신원 미확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에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과 면회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평생 남에게 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우진이 할머니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불법 접근으로 간주합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태성의 단호한 말에 춘자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죠. 이런 꼴로 부대에 찾아오면 누굴 믿고 들여보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태성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로서는 이런 품위 없는 방문객이 부대의 이미지를 해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헌병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급자인 태성 보급관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춘자는 두 손에 두부가 든 봉지를 꼭 쥔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 애썼죠.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헌병이었죠. 하지만 태성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병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자는 부대 정문에서 멀어지며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우진이가 있을 텐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죠. 우진아, 할머니가 왔는데. 춘자는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춘자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춘자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었죠. 춘자는 천천히 일어나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손자를 만나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춘자의 마음도 두근거렸죠. 과연 이 전화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청와대 국민소통실입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지금까지의 굴욕과 억울함이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여보세요. 청와대 국민소통실입니다. 춘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와대라는 곳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당한 일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인데요. 손자 면회 가려고 부대에 갔다가 쫓겨났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춘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당한 모욕, 김태성 보급관의 거친 말투, 그리고 손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쫓겨난 억울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내 남편은 나라 위에 목숨 바쳤고 내 아들도 그 길을 따랐소. 이 손자까지 군에 보내놨는데
이리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 어쩌라 말입니까?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정복, 서운 1등급 독립유공자. 내 남편 이름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서둘러 메모를 했죠. 어르신,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춘자는 자신의 이름과 마을 이장댁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이 억울함을 알렸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죠. 그날 밤 춘자는 부대 근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우진이는 할머니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부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김태성 보급관은 어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에게는 그저 귀찮은 민원인 하나를 처리한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경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번호판을 본 헌병은 깜짝 놀랐죠. 국방부 차량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것은 국방부 민원 담당관과 국가보훈처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사뭇 심각했죠. 부대장님은 계십니까? 헌병은 서둘러 부대 내부로 연락을 했습니다. 오상현 중령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정문으로 나왔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제 이 부대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관련해서요.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라는 말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구 얘기입니까? 이정복 선생 유족분이 어제 면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중령은 즉시 김태성 보급관을 불렀습니다. 태성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보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보급관, 어제 면회 관련해서 뭔 일 있었나? 태성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제 쫓아낸 노인이 생각났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죠. 아, 어제 신원 미확인 민간인이 와서 돌려보냈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요. 국가보훈처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정복 선생님 아시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시다가 순국하신 분입니다. 어제 오신 분이 그분 부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부대장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자신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우진 병사, 있습니다. 그분이 할머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중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국가가 존경해야 할 분을 모독한 일이에요. 국방부 담당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보고받겠습니다. 중령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았거든요. 독립유공자 유족을 모독한 것이 알려지면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급관, 어제 정확히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하라.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죠. 즉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 확인하고 정중하게 모셔와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춘자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어제 쫓아낸 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중령은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수습해야 했죠. 하지만 과연 춘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상처받은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부대는 긴급 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지만 한번 저질러진 실수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상현 중령은 즉시 전 간부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들 알겠죠? 독립유공자 유족을 모독한 일이 청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성 보급관은 책상 앞에 서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보급관, 그분이 어디 계신지 확인됐나?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어제 부대를 떠나신 후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중령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작전과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국가보훈처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이정복 선생 관련 자료입니다. 중령은 서류를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이정복 선생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무장 독립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었고 서훈 1등급을 받은 국가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역사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군요. 작전과장이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정복 선생은 1943년 일본군과 교전 중 순국하셨고 부인 이춘자 씨가 유일한 직계유족입니다. 아들도 군 복무 중 순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웅의 부인을, 그것도 손자 면회왔다가 모독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즉시 수색에 나서십시오. 인근 여관, 여인숙 모두 확인하고 역이나 터미널도 체크하세요. 중령의 지시에 따라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춘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죠. 한편 춘자는 부대에서 멀지 않은 작은 여인숙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도 너를 못 봤구나. 춘자는 가방에서 우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손자였는데 이렇게 막힌 느낌은 처음이었죠. 오전 10시경 여인숙 주인이 춘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제 부대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밖에 군인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는데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군인들이 날 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급이 높아 보이는 분들이더라고요.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어제 당한 모욕이 생각나서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이때 여인숙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춘자 어르신 계십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어제의 김태성과는 전혀 다른 톤이었죠. 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오상현 중령이었죠. 그 뒤로는 여러 간부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이십니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들의 태도가 어제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저희가 어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중령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에 선 간부들도 모두 함께 고개를 숙였죠. 춘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니 어리둥절했거든요. 이정복 선생님의 부인이신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국가가 존경해야 할 분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중령의 말에 춘자는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이정복의 이름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죠. 어르신 부대로 모시고 가서 정중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우진이 병사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대우가 바뀐다는 것이 씁쓸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손자 보러 왔을 때는 왜 그리 대했습니까? 춘자의 조용한 질문에 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태성 보급관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 건 아닙니다. 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었죠. 과연 이 사과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제를 덮으려는 것일까요? 춘자는 복잡한 마음으로 부대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부대 간부들과 함께 부대로 향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하루 만에 이렇게 극진한 대접으로 바뀌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거든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어제 자신을 막았던 헌병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상현 중령은 춘자를 부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간부들이 정중하게 대기하고 있었죠. 먼저 우진이 병사를 모셔오겠습니다. 중령의 지시에 따라 연락이 내려갔습니다. 한편 정우진은 작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부대장실로 오라는 명령을 받고 당황했죠. 정우진 병사, 급한 일이 생겼어. 부대장실로 즉시 와. 우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부대장실을 향했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그는 이런 소환이 처음이었거든요. 부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우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할머니. 우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꼈죠. 왜 할머니가 부대장실에 계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아. 춘자는 손자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겪은 모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손자를 만나고 싶어서 먼 길을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컸던 것이죠. 할머니, 왜 여기에 계세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진은 의아해했습니다. 부대에 면회 오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령이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진아, 할머니께서 어제 면회 오셨는데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우진은 중령의 말을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죠. 할머니, 정말 어제 오셨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김태성 보급관이 앞으로 나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우진이, 내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신 줄 모르고. 하지만 우진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이라서 사과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인데 왜 다른 이유가 있어야 정중하게 대해주시나요? 우진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부대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병사의 말이었지만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거든요. 중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독립유공자 유족이 아니더라도 노인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춘자는 손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미안했거든요. 우진아,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우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그였지만 이 상황만큼은 참을 수 없었죠.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면회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내가 뭘 잘못했겠니? 춘자는 손자를 달래려 했지만 우진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했다는 자책감이 컸거든요. 이때 한 간부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신다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면회 거부 사건이 국가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령은 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춘자는 중령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용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진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춘자의 말에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히 끝날 리는 없었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상급 부대와 정부 기관까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할머니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춘자는 손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손자와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춘자와 우진이 면회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대 밖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작전과장이 급하게 부대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무슨 일인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독립유공자 유족 할머니를 쫓아낸 부대입니다. 오상현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조회수가 벌써 10,000명을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습니다. 중령은 태블릿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어제 상황을 목격하고 온라인에 올린 것 같았죠. 댓글들은 대부분 부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국가적 망신이네. 독립유공자 유족을 저렇게 대하다니 저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댓글을 읽을수록 중령의 심정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때 김태성 보급관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국방부에서 즉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령은 이마에 손을 대고 생각했죠.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한편 면회실에서는 춘자와 우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넌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진은 여전히 어제 일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잊자꾸나. 이제 너도 받고. 춘자는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한 번도 자세히 안 해주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 이정복에 대한 이야기는 늘 가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런 옛날 얘기가 뭐가 중요하니? 너만 잘 크면 되는 거야. 하지만 우진은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때 부대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취재진을 보내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중령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르신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 상황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다. 어르신께 더 이상 스트레스를 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춘자와 우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 밖으로 취재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독립유공자 유족분 계신가요? 기자 한 명이 부대 정문에서 질문했습니다. 헌병은 당황했죠.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인터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중령은 어서 결단을 내려야 했죠. 면회실에서 춘자는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우진도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했거든요. 이때 김태성 보급관이 조심스럽게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춘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제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미 일은 커진 상태였습니다. 춘자의 바람과는 달리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죠. 우진은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손자를 보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였죠.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춘자와 우진 그리고 부대 모두에게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밖에서는 더 많은 취재진이 몰려오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음 날 오전 부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상현 중령은 밤새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장병 집합 아침 조례 시간 중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엄숙한 분위기였죠.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습니다. 우진도 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와 헤어진 후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할머니가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장병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어제 우리 부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손자 면회를 위해 우리 부대를 찾아오셨습니다. 중령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분은 84살의 할머니셨습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걸려 이곳까지 오셨죠.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진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을 넘어서 모욕했습니다. 중령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독립유공자 이정복 선생의 부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정복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정복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서훈 1등급을 받으신 국가 영웅이죠. 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독립유공자 유족이어서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를 보러 온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우진은 중령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느꼈던 것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중령의 신호에 따라 한쪽에서 춘자가 나타났습니다. 부대 간부들의 정중한 안내를 받으며 훈련장으로 걸어 들어왔죠. 병사들은 모두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여인 할머니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춘자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자 우진이 저 속에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이 존경해야 할 분입니다. 중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군이 실수한 것을 명백히 사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령이 먼저 경례를 했고 이어서 모든 간부들이 경례했습니다. 전 장병 경례. 중령의 구령에 따라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춘자를 향해 정중한 경례를 올렸죠. 경례. 우렁찬 구령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춘자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도 그 속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경례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자세는 흐트러뜨리지 않았죠. 춘자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변화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쫓겨났던 곳에서 이제는 이런 예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례가 끝난 후 중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방문객을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춘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춘자의 짧은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춘자의 말에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교훈을 얻은 순간이었죠. 우진은 저 멀리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가 당한 모욕이 이렇게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날의 경례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존경과 반성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 일은 부대 전체에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춘자는 다시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부대에서 정중하게 배웅해 주었고 우진이도 특별 휴가를 받아 할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춘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손자를 보러 간 여행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고 싶었거든요.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단다. 춘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25에 나와 혼인하고 28배 독립군에 들어가셨지. 나라가 위험하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진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그때였어. 일본 놈들과 싸우러 간다고 하시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지. 춘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뱃속에 있었는데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났단다.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 할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셨거든. 너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고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춘자의 일이 뉴스에 나오면서 온 동네가 들썩였거든요. 춘자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장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뭘 고생을. 그냥 손주 보러 간 거였는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춘자가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았던 할머니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우진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춘자는 손자를 배웅하며 안심했습니다. 이제는 우진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부대로 돌아온 우진은 동료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일로 유명해졌지만 오히려 존경받는 분위기였죠. 우진아,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응, 나도 그런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우진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은 부대 대표로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중령님, 유공자 유족 초청 행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상현 중령은 우진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행사 말인가? 저희가 먼저 유공자 유족분들을 모시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찾아뵙는 겁니다. 중령은 우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가 진정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준비해보자. 그렇게 해서 부대 최초의 유공자 유족 감사 행사가 기획되었습니다. 우진이 직접 기획을 맡았죠. 행사 당일 춘자도 특별히 초청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한 공식 초청이었죠.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령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잘 알았어야 했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다른 유공자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춘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진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께,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무섭고 자랑스러운 일이란다. 나와 너 그리고 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우진은 할머니의 말을 편지에 적으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몇 개월 후 춘자의 마을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어귀에 벽화가 그려진 것이었죠. 이정복 선생과 유족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 역사와 춘자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겠구나. 춘자는 벽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기뻤거든요. 우진은 군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 유공자 유족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죠. 춘자는 이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족의 일원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가끔 마을 사람들이 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지만 이제는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춘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질 것이었죠. 역사를 기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